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의학원 원장이고요. 조동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1차 그때도 똑같은 주제로 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수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그냥 또 한 번 아마 듣게 될 텐데 그런 분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와. 굉장히 기특한 학생들이네. 학생이 직접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고등학교 선택 부분에 대한 주제고요. 어차피 이제 고교 선택 부분에 대한 사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제 얘기를 해도 정답은 없는데 오늘 강의는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고교 선택을 했을 때 좀 어떤 좀 기준점을 가지고 좀 고교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가 좀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좀 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이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학교 어머님들이시다 보면, 그러니까 큰 아이가 중학생인 경우는 이 대입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신문에 보면 학생부가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하는데, 지금 현 정부 하에서는 학생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일반고등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이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고등학교가 워낙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자사고나 이런 특목고 쪽을 진행하는 게 아닐까, 진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 할 텐데,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생각은 그냥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좀 자기 아이한테 분명히 맞는 특성의 고등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게 꼭 자사고만이 꼭 답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외고만도 답도 아니고, 또 일반고만이 꼭 지금 현재로서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로 세 가지 학교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정보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결정은 우리 어머님들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교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교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런 선택을 한 게 있는데, 자사고를 선택한 학생들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면학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사고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를 선택하면 좀 이렇게 좀 잘하는 집단 아이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3년 후에는 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사고를 선택을 하죠.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래 집단끼리 비슷한 아이들끼리 뭔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분위기가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3년 후의 결과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자사고가 이렇게 면학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거는 또 있잖아요. 내신 성적 따기 굉장히 힘듭니다. 내신 성적 따지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내신 성적을 그러니까 이런 자사고에 기초 학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자사고에 가면 그냥 가서는 그냥 무조건 밑에서만 이렇게 깔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 결국은 자사고에서 그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정시 외에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입시 그러면 수시하고 정시가 있는데, 주로 수시 쪽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좀 학생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받침이 돼야지만 이 수시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수시의 어떤 이 가능성 자체가 좀 배제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사고에서 그렇다고 해서 자사고에서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면 좋지만 그건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사고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웬만큼 기초 학력 부분이 이렇게 좀 따라줘야지 거기서 좀 아이들이 좀 버텨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사고는 면학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한편으로 이제 학생부를 따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좀 하여튼 좀 취약점이 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특목고를 보통 선택한 학생들을 이렇게 설문조사해 보면 왜 너 외고나 이런 데를 진학하려고 했어? 그러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좀 어쨌든 대학, 상위권 대학에 많이 진학을 시키는 것 같으니까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 물론 이게 이제 면학 분위기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어쨌든 특목이라는 어떤 학교 자체가 워낙 이제 대학 진학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학교를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목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뭐 주로 여기서 특목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과고나 영재고 이런 측면보다는 주로 이제 외고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외고를 지망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뭐 대입에 좀 유리할 것 같아, 여기 가면.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외고를 지망을 하죠. 일반고는 보통 지망하는 이유 자체가, 물론 이제 분당 지역만 하더라도 보통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있어요. 분당 지역에 현재 가장 잘 나가는 학교가 우리 알겠지만 서현, 낙생 이런 데 있잖아요. 중앙고등학교 이런 데가 1차적으로 좀 이제 지망하고 싶은 학교인데, 문제는 이제 그 학교가 뺑뺑이다 보니까 되면 참 좋은데 안 되면 이제 굉장히 막 거의 끝순위까지 밀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들은 그냥 그런 학교 안 보내고 좀 그 밑에 학교나 아니면 주로 집 가까운 학교 중에 좀 괜찮은 고등학교가 있는 것 같으면 그냥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낙생이나 서현이나 이쪽은 아니지만 그냥 주변에 있는 이런 학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고 선택하는 기준은 많은 경우가, 물론 선호 학교가 있기는 하나 주로 이제 통학거리 위주로 해서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일면 저는 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지망을 보통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쓰고요. 예를 들면 일지망을 만약에 낙생을 썼다. 그럼 이지망 서현 이렇게 써봐야 서현 안 돼요. 그죠? 서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집 가까운 고등학교를 그냥 선택하는 게 저는 현명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끝지망 해가지고 집은 저기 미금인데 저기 야타까지 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고교 선택에 있어서의 통학거리 문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합니다. 이 정도의 보통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이제 선택하는 이유는 이제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다음 이 차트를 보면 지금 요 내용은요. 요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각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일반고, 자사고, 과고, 이런 국제고 등등 이러한 고등학교에서 국영수 수업 시간에 관한 이러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라 그래요? 수업 시수라기보다는 뭐죠? 이수학점, 그러니까 단위수. 단위수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단위 있잖아요. 수학이 몇 단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단위수, 그것은 이제 수업 시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표입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일반 고등학교는 단위수가 국영수에 대한 기초 과목에 대한 단위수가 1학년, 2학년, 3학년이 대략 한 30단위 정도 돼요. 30단위. 단위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30단위 정도. 그러니까 시간으로 얘기하면 이제 보통 30시간의 단위수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국영수 단위수가 30단위 정도가 되는데, 여기 보면 외고,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외고 단위수 한번 보세요. 외고의 단위수는 52단위입니다. 국영수가.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보다 굉장히 국영수의 단위수가 적어요. 그렇다고 해서 외고에서 외고 다니는 학생들이 그럼 국영수를 조금 그러니까 분명히 배정되는 시간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에 다 뭐하냐? 외고에서는 이 전문 교과입니다. 그러니까 어학과 관련된 전문 교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외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 외고를 우리가 지망을 한다고 했을 때요, 외고를 영어 성적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고를 진학하다 보면, 만약에 혹시 수학이나 이런 국어 성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외고 진학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국영수에 대한 시간의 배정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진도를 나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90시간 정도가 되는데, 외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한 반 정도, 한 50시간 정도의 시간 할당을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똑같은 분량의 내용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 외고를, 그러니까 이과를 보낼 거면서도 외고를, 분위기 때문에 외고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자사고는 너무 센 것 같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용인 부속고 이런 데 좀 보내기는 너무 센 것 같아요. 상산고 이런 데 가면 애가 버텨낼 것 같지 않은데, 얘가 분명히 이과예요. 이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외고를 지망을 해요. 외고를 지원합니다.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외고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과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운영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물론 이제 방과후 시간에 해주시기는 해요. 해주시기는 하는데, 실제 이 수업 기본 시수 있잖아요. 기본 시수 자체가, 국영수에 대한 시수 자체가 문과도 이런데 이과는 훨씬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이러한 수학, 특히 수학 과목에 대한 시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과 학생들은 분량이 훨씬 많으니까 문과보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실제 학습을 쫓아가기가 굉장히 좀 버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안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우리가 수업 시수에 관한 부분을 반드시 좀 검토해서,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어머님들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이과 보내실 거면 이과 보내는데 만약에 자사고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 아이 같으면 그냥 인문계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훨씬 더 이렇게 오히려 그 노력 정도면 인문계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이 수업 학점에 관한 단위수에 관한 이 표이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자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자사고는 일반고보다는 좀 더 많죠. 국영수, 이게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자사고. 이 자사고는 뭐 이거 상식적으로 저 뒤에 계속 요 용어가 나와서 제가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데요. 예전에는 자립형 사립고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자사고를 자립형 사립고. 근데 자립형 사립고라는 용어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용어는 안 써요. 다 명칭은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광역이 있고요. 하나는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 때문에 차이점이 되냐면, 재단에서 재단 전입금을 5% 정도 내는 학교들 있잖아요. 재단에서 학생 등록금의 5%를 재단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광역 자사고가 되고요. 물론 교가부나 이런 정부에서는 그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나도 안 합니다. 대신에 등록금을 한 3배 정도, 일반 고등학교의 3배까지 거둘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재단에서 5% 정도까지를 지원하는 데는 광역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서울 강남 지역의 뭐 숙명여고, 뭐 휘문고등학교 이런 데가 다 광역 단위의 자율형 사립고예요. 분당 지역에는 자율형 사립고는 한 군데도 없죠. 그리고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은 이제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는 재단에서 재단 전입금의 30%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등록금의 30%를 재단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경우는 전국 단위 선발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보통 학생들이 가는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를 보면 뭐 민사고라든가 뭐 상산고, 용인외고 뭐 이런 쪽이 주로 저희 지역에서 좀 가는 학교. 뭐 북일고 이런 데도 간혹가다 학생들 가긴 하는데, 주로 이제 뭐 인기 있는 학교들은 한 3개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그 밑에 이게 용어인데요. 자율학교라고 있습니다. 자율학교. 이 자율학교는 뭐냐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역적 교육적 편차 있죠. 그러니까 지역에 따른 어떤 교육 편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지방에 이런 거점 학교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창고등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공주사대부고, 뭐 익산고등학교, 뭐 한일고등학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이 거점 학교들을 만들어서 주로 기숙형 학교입니다. 기숙형 학교고요. 학생 선발도 전국 단위로 선발합니다. 여기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 있는 게 이제 전국 선발 인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공주사대부고는 한 50% 정도를 전국에서 뽑고요. 나머지는 뭐 그 지역에서 뽑고요. 예를 들면 뭐 거창고등학교는 80%를 전국 선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전국 선발을 하는 자율학교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실제 뭐 등록금은 똑같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자율학교는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 분당에도 있죠. 자율학교는 뭐 이런 기숙학교는 아니지만 과학 중점 학교 있죠.
이런 데도 자율학교의 하나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고등학교가 이제 그런 자율학교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근데 지방에서는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것은 이제 기숙형 이런 학교들이 있죠. 그래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보면 아마 이 중에서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아이하고 너무 이렇게 막 공부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다 보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이제 진이 빠지죠. 쟤하고 나하고 이제 완전히 왼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만은 빨리 기숙사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머님들 이제 기숙사 그래서 쟤만 하여튼 그 기숙사에 보내면 내가 인생이 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실제 뭐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 이제 기숙학교를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여기 한일고등학교나 여기 뭐 공주사대부고 거창고등학교 이런 데만 실제 이렇게 쓰시는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뭐 또 그런 데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정보를 갖고 가셔서 여기 한번 생각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뒤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용어는 아셔야 돼요. 여기서 자사고, 그러니까 자율형 사립고, 그 다음에 자율학교, 전국 단위예요. 둘 다 전국 단위고, 뭐 광역 단위의 자사고도 있어요. 광역 단위 자사고. 그럼 광역 단위 자사고는 광역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뒤에 이렇게 표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학교들이 쭉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요 표입니다. 요 표를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요 표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표는 뭐냐면, 이 작년에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자기 답안을 적어 오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표를 받지는 않았지만 자기 점수가 원점수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요. 자기 원점수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점수들이 쭉 있죠. 쭉 있어가지고 각 그 사설 그 입시 컨설팅하는 이런 포털 사이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메가스터디나 진학사나 이런 데 보면 무료로 학생들한테 자기 성적하고 학교 뭐 내신 성적 이런 걸 막 다 입력을 하게 하면 모의 지원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한번 이걸 이렇게 딱 들어가서 자기가 뭐 어느 대학교 무슨 과 뭐 이런 것들 다 넣어봅니다. 그래서 지원 횟수도 이렇게 제한을 해요. 막 하면 장난스럽게 되니까 좀 지원 횟수를 제한해서 몇 번 정도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실제 해봅니다.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거기다 자기 데이터를 쭉 집어넣죠. 그 데이터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꽤 신빙성이 있는 자료예요. 작년 고3 학생들이,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자기 학교들을 쭉 넣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국제고 학생이다, 뭐 이런 자율형 사립고, 전국 단위 아까 뭐 상산고등학교나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뭐 외국고, 그 다음에 자율학교. 자율학교는 아까 얘기했던 기숙형, 뭐 거창고등학교, 뭐 한일고등학교 이런 자율학교. 그 다음에 자율형 사립고. 이 자율형 사립고는 아까 했듯이 뭐 휘문고등학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서울 쪽에 뭐 이런 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광역 단위 자율학교, 그 다음에 일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한 거예요. 학생들이 성적 낸 거를. 근데 이것은 평균 등급입니다. 평균 등급이니까 뭐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학교 단위에서도 성적 편차가 있으니까. 뭐 여기서도 잘하는 아이들은 무지무지 잘했겠죠. 근데 이제 성적 편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평균 등급을 낸 겁니다. 여기서는 뭐 3등급 뭐 이렇게 3등급 그러면 한 20% 정도 안에 드는 뭐 이렇게 평균으로 이렇게 쭉 낸 거죠. 인문계열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한 거고요. 맨 표는. 그래서 인문계열에서 조사를 해보면 제일 상위권으로 나타낸 게 국제고입니다. 국제고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냈을 때, 그럼 뭐, 어머님 생각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 대원외고 이런 데 잘하는데. 근데 이제 외고라 그러면, 뭐, 서울권에 있는 그런 몇몇 외고는 굉장히 우수하지만, 지방에 있는 외고는 사실은 좀 뭐, 그냥 일반, 아마 분당에 있는, 낙생고등학교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외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이게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평균으로 가장 높은 것은 국제고인데, 국제고가 높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고를 지원하시는 어머님들이 여기 또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국제고 쪽의 아이들 특성은 기본적으로 좀 수학을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수학 점수가 높아요. 물론 영어도 좋은데 상대적으로 수학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그 국제계열 아이들이 보통 뭐 지망하려고 하는 이 학교 자체가 이 뭐 경제 쪽, 그죠? 그러니까 커리큘럼하고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국제계열 쪽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형 사립고 쪽은요. 자율형 사립고는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한 예로 얘기해서 뭐 용인외고다. 용인외고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과목 점수, 내신 성적이 다 들어가잖아요. 외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만 들어가지만 뭐 용인외고는 주요 과목 성적 들어가고 그 중에서 수학이 뭐 3번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내신 성적 산출할 때.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과목 성적이 굉장히 고릅니다. 골고루 다 잘해요. 그러니까 자사고 아이들의 특징은 그런데 그 중에서 수학이 강하고요. 특징 자체는 수학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좀 영어가 좀 떨어져요. 자사고 아이들은 영어가 좀 잘하긴 하는데 어쨌든 영어가 조금 문과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영어가 오히려 좀 떨어지고요. 외고 같은 경우는 특성 자체가 뭐 수학, 영어 뭐 이런 부분, 영어는 뭐 영어 이 정도 하는데 여기서 특히 외고의 특징은 국어 성적이 좀 떨어져요.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저도 이게 왜 그럴까? 왜 영어하고 국어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외국에 살다 온 학생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요새 보면 영어 성적으로만 학생들 선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국어 성적 자체가 좀 떨어지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학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학교는 아이들이 전국형 자율학교를 진학하는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적이 그다지 나쁜 아이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이제 결과를 보면 이게 전국 단위입니다. 전국형 그 자율학교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 성적을 보면 그다지 그렇게 높지 않고요. 특히 어디가 좀 굉장히 좀 취약하냐면 여기가 지금 평균이 3.9인데 여기서 좀 취약하게 나타나는 게 국어예요. 국어가 자율학교 쪽에서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둬놔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농촌 지역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농촌 지역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만 한 거예요. 그냥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뭐 그럴 거 아니야. 시간은 많이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이 뭐 수능에 있던 어떤 경향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교육 특혜를 좀 못 받고 있는 거죠. 아이가 그냥 이렇게 기숙사 생활하면서 쟤들끼리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나중에 가면요, 어머님들 이게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과 수학 성적 보면 아주 기감을 합니다. 이과는 더해요.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자율학교 아이들 이 기숙형 자율학교 아이들 보면 수학이 아주 형편없어요. 그럼 뭐냐면 수학의 양이 많아지고 공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게 자기주도 학습으로 사실은 이제 극복이 안 되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 아이들 자체가 처음 들어갈 때 저희 지역에서도 뭐 한일고등학교 정도 시험 본다, 뭐 공주사대국어 자기가 뭐 기숙형 학교 시험 본다 이런 아이들이 무슨 바닥권을 구는 이런 아이들 아니에요. 꽤 이렇게 좀 공부 상위권 아이가 거기를 지원을 하는데 실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물론 뭐 여기가 이게 평균을 얘기하는 게 뭐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학교 분위기를 분명히 반영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학교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우리가 볼 때 어쨌든 자율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한계.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하는 게 어머님들은 굉장히 편할지 모르지만 아이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생각에는 공부는 그냥 혼자 하는 거니까 뭐 이게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렇게 쭉 하면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과는 좀 그렇지 않은 이런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것의 통계입니다. 여기서 보면 영어는 낮은데 왜 국어가 더 취약하다고 영어 부분들도 물론 낮은데요. 특히 여기 4.2 보통 이 정도 점수대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좀 낮아요. 이것도 뭐 영어 부분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특히 이제 국어 부분이 인문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여기 지금 전국 단위 정도 되면 이 등급 자체가 여기도 물론 낮아요. 여기도 맞습니다. 여기도 낮고 여기도 낮아요. 예, 맞아요. 그것도 여기도 낮고 여기도 낮고 실제적으로 보면 성적 자체. 그리고 수학은 그러면 왜 이거보단 좀 낮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수학은 인문 계열은 그래도 범위가 작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 범위가 작으니까 웬만큼 자기주도 학습으로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문계 쪽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마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여기는 그냥 보통 강남 지역에 뭐 희문고등학교나 숙명여고 이런 데 보면 이제 한 뭐 3.7 오히려 이쪽보다 좀 높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뭐 여기는 뭐 그냥 보통 일반 이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뽑은 거잖아요 학생들을. 상위 한 50% 이상 되는 아이들 성적이 그 학생들이 지원해서 뺑뺑이로 학생들 그냥 뽑은 거잖아요. 이런 그 서울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그렇게 이제 학생들을 그렇게 선발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좀 그냥 잘하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좀 높게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을 갖죠. 일반 고등학교는요, 인문계인 경우에 그냥 뭐 그만 합니다. 다 뭐 한 5등급 정도, 평균 내면 5등급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가 다 온데도 불구하고 4.8 나온 걸로 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도 외우는 거 있잖아요. 사탐 이런 거는 좀 잘한다 이렇게 이런 건 좀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문계열 성격을 우리가 여기서 좀 분석을 해봤고, 여기서 보통 보면 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 요거 국어는 좀 약한 편이에요. 보통 보면 요즘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제가 물어봐도 전체적인 경향이 좀 그렇고, 자율학교는 좀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어머님들 그 아이를 꼭 지방에 내려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인데요. 자연계열을 보면 1위가 이제 자립형사립고예요. 이거 뭐 가장 이제 우수하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가장 1위고요. 외국어고인데 이게 외국어가 이제 이게 이과 애들이거든요. 이과 애들.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외고 학생들의 한 10% 정도는 이과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외고생들의 10%는 이과를 지원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 입학할 때부터 이과를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지나다 보니까 나는 좀 이과를 가고 싶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 자기 진로가 바뀐 거죠. 이과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과로 전향하는 아이들이 보통 한 10%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 보통 외고에서 이과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수학도 좀 이렇게 좀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과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 성적이 4.2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4.2등급 외고 학생들 보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수업 시수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국영수에 대한 기초 시간이 적은 데다가, 그러니까 전문 교과 시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그 이과 수학의 그 방대한 분량을 소화해내야 되니까 이거 자체가 상당히 아이들한테 좀 붙인다는 걸 갖다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그냥 이렇게 제 얘기를 이렇게 자꾸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면 저희 학원의 재원생들 중에서도 이과 간다고 뭐 안양외고 막 이런 데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답답해요. 오히려 그냥 그 노력이면 차라리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가서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율학교 아까 다시 보면 자율학교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과 아이들이 문과 아이들보다는 좀 학업 성적이 높은 아이들입니다. 높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죠. 4.6 정도 나타납니다. 4.6 정도. 이게 전국 단위입니다. 이게 전국 단위 뭐 이렇게 아까 그 써있는 학교들 중심으로 나타내는 학교들, 이과 학생들 평균 등급을 보면 4.6 등급. 이것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뭐 아까 해석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외에는 뭐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래도 상당히 못하는 아이들이 들어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등급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어쨌든 뭐 무조건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4인긴 이유는 뭐 과탐이에요. 잘못 썼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탐 과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의 지원을 보면서 이제 고등학교 특성들을 좀 분석해 봤고요. 요 얘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어머님들 좀 다 웬만하면 다 아시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면 보통 보면 한 해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약 한 60만 명 됩니다. 60만 명 되는데 한 해에 물론 이제 앞으로는 좀 뭐 줄어가지고 훨씬 좀 많이 줄긴 하는데 대략 그냥 대략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면 한 60만 명 정도가 한 해 수능 시험을 보는데 서울대 입학 정원은 3,000명입니다. 문과 이과 합해서 3,000명이에요. 3,000명이면 전국의 고등학교가 약 한 1,700개 정도 되는데 그냥 줄여서 1,500개 정도 된다라고 계산하기 쉽게 생각을 하면 실제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는 각 고등학교당 2명입니다. 2명. 그러니까 그냥 수치상으로 얘기하면 2명이다. 그러니까 문과에서 1명, 이과에서 1명. 이게 실제 고등학교에 할당된 인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대나 고대까지를 보면 약 한 11,000명 정도 돼요. 한 연고대에서 한 8,000명 정도가 이제 문이과 다 합해서 뽑히게 되는데, 그러면 11,000명 정도가 되려면 약 어느 정도 되냐면 60만 명이 한 2%, 1등급이 4%거든요. 1등급이 4%니까 문이과 합해서 문이과 6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약 한 2% 정도 인원이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2%면요. 보통 요새 한 학년이 300명. 2%면 6명. 그죠? 6명. 전교 6등. 300명 중에서 그러니까 중학교 기준으로 보면 전교 한 6등 정도 되는 게 연대, 고대 이렇게 연고대 정도를 보고 보통 인서울에 대한 퍼센트가 그러니까 10개 대학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 그러니까 중경외 시립대까지 중경외시까지가 한 5% 정도 이 정도 잡아요. 5% 그냥 수치적으로 보면 한 5% 정도 인원을 잡고 인서울 인원이 약 한 10% 정도 잡죠. 인서울 인원이 한 10% 이 정도를 잡아요. 10%면 한 2등급 정도 되는 거죠. 등급으로 얘기하면 2등급. 2등급이면 아까 전교 한 300명 기준으로 보면 10%니까 대략 한 전교 한 30등. 근데 분당 지역에 좀 특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서울 한다 그러면 한 50등. 그죠? 그 정도. 전교 한 50등 정도? 요 정도. 50등 안에. 그러니까 문이과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문이과 또 나눠주면 그 퍼센트는 인원은 좀 더 줄어드니까 그냥 문이과 합쳐진 인원, 1학년 인원 기준으로 해봤을 때 한 10%인데 분당 지역 좀 지역 특수를 좀 보면 어쨌든 한 50명 정도가 인서울입니다. 인서울 그냥 인서울 정도의 기준으로 여대까지 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인원이 지금 되죠. 그런데 요 데이터는 어머님들 다 아시는 데이터일 텐데, 올해부터, 몇 년 전부터, 이제 의대가 대학원 체계가 아니라 다 이제 학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기 보면, 내년 그 학생 선발 인원입니다. 의대, 치의대, 한의대 이렇게 빠져나가는 인원이 한 3,500명 빠져나가요. 3,500명, 그 다음에 카이스트, 포스텍, 여기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이렇게 빠져나가는 인원까지 생각을 하면 대략 한 몇 명 정도 돼요? 여기 3,500명에다가 거의 한 6,000명, 6,000명 정도, 6,000명, 7,000명 정도가 빠져나가 주는 거죠. 상위권이. 이과인 경우는. 그러면 6,000명, 7,000명 정도가 빠져주면 그 다음부터 연대, 고대를 채워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약간 6,000명 빠져나가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빠져주는 거거든요. 서울대 인원의 2배 정도가 빠져주는 거니까. 문이과 합한 인원의 2배 정도가 빠져나간 거니까. 연고대 인원이 11,000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한 6, 7,000명이 빠져나가준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 이제 연대, 고대를 채우기 시작하니까 인원이 빠져나가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문과, 이과 선택할 때 이과를 선택하는 게 훨씬 대입 시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보다는 적어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요새 좀 이과가 많이 늘기는 했어요. 많이 늘기는 해서 요새는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과가 6, 이과가 4. 이 정도 비율 정도의 비율까지 올라온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과에서 이러한 상위권 아이들이 빠져주니까 그 차상위 아이들이 그 다음 연대, 고대부터 이렇게 채우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연고대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한 예로 문과 같은 경우에 요새 연대 들어가려면요. 1111은 당연하고요. 연대 아주 상위권들이 있잖아요. 무슨 경영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려면 그냥 몇 개 틀려야 돼요. 몇 개. 그러니까 몇 개. 그냥 무슨 국어 다 맞고 수학 다 맞고 영어 하나 정도 틀리나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탐가탐 한두 개 정도 틀렸나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다 111이죠. 그 정도 돼야지 이렇게 붙는 이런 형국입니다. 실제 정시로 이제 우리가 연대나 이렇게 문과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높아요. 실제 문과는 사실 이제 대학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죠. 들어가기는. 경쟁률이 워낙 세고, 이런 상위권 아이들이 빠져나갈 데도 없죠. 문과는 무슨 법학대학원도
대학원이잖아요. 대학원 체계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위권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루트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 밀집돼가지고 쭉 서열화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쨌든 그 이과를 선택하는 게 훨씬 좀 유리한 이러한 사실은 이제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이과를 가는 게 과연 유리할까? 뭐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 학원에서도 아이들 이렇게 가르쳐 보면 고3 때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이 수학이 등급이 안 나오면 그 아이들은 결국은 문과로 이렇게 전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수학 시험을 문과 거를 봐요. 그러니까 등급이 안 나오면 등급이 막 계속 뭐 4등급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이들이 그냥 아예 수학 시험을 이과 걸 보지 않고 문과 거를 봐요. 그래서 저런 그 지방대 수도권 쪽에 좀 약간 떨어지는 한 뭐 이런 학교 아니면 서울에 있는 어떤 좀 하위권 학교 뭐 이런 쪽에서는 그 문과 수학 시험을 인정해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차 지원 뭐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한 이런 식의 대학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학에 있어서 꼭 어떠한 그 뭐 B형만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대학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학을 한정적으로 아이들이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과가 분명히 유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대를 보내시려고 하는 어머님들 혹시 자기 자녀가 꼭 그 목표 대학이 의대다. 그러니까 과가 의대인 경우는 수시가 46%라는 거 이거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시는 학생부하고 관련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 물론 논술도 있지만 학생부하고 관련된 전형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대를 가는 학생들은 이 수시 부분을 무시하면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46%는 전체 모집 정원의 46%는 수시로 뽑는다는 얘기니까 실제 그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면 제가 단언컨대 무조건 일반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의 어머님들이 이제 아까 분위기 때문에 자사고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분당 지역의 각 고등학교에서 잘하는 학생들은 특별 관리를 합니다. 어느 학교건 간에 잘하는 학생들은 특별 관리를 해요. 거기에는 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도 선생님이 따로 붙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뭐 특성화반, 뭐 미르반 뭐 이래가지고 그런 반들을 따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너희들은 장차 우리 학교를 빛날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짜로 잘해줘요. 굉장히 특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끼리 이렇게 반을 아예 따로 편성을 해주기도 하고요. 낙생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무슨 뭐 생물 특성화반 2학년 때 되면 뭐 과학 특성화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특성화반을 만들어서 아예 좀 이렇게 하는 아이들 따로 이렇게 성적별로 아예 모집을 해서 그 반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거는 꼭 뭐 낙생뿐만 아니라 요새는 뭐 거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아마 반을 따로 학생들을 편성해서 관리해주고 그 아이들은 뭐 하여튼 자율학습 시간에도 좀 따로 관리해주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면 뭐 수시하고 정시 다 봐야 되니까 일반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편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학 진학률 비교 부분들은 그러니까 요 분당 지역의 어머님들이 그 다음 편인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서울대학교 진학이 5명 이상인 이러한 고등학교에 대한 표입니다. 그 표인데 여기 보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낙생, 서현, 중앙, 영덕, 임해 이렇게가 이제 5명 이상인데 그럼 나머지 고등학교는 뭐 형편없냐? 그렇지는 않고요. 나머지 고등학교도 보통 한 3명, 4명 이 정도씩은 다 이렇게 들어간 걸로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저희 지역은 또 특히 이제 뭐 아까 했듯이 이러한 그 광역단위 자사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 많은 아이들 저희 그 분당 지역에서 보통 보면 좀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용인외고나 아니면 뭐 용인외고 쪽으로 좀 많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민사고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아이들 실제 보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감안하고 지역 단위에 이러한 그 자사고가 없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그래도 굉장히 좀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굉장히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다른 지역 특구보다 굉장히 높은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이 고등학교가 실제적으로 보면 저도 가르쳐 보면
학교 아이들 분위기도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좀 더 데이터를 보면 그리고 요거는 한 7개 고등학교가 평균 많이 들어간 학교, 이것에 10명 이상 지나간 대학들을 좀 나타낸 건데, 고등학교는 뭐 서현, 분당, 그 다음에 뭐 중앙, 야탑, 한솔, 불곡, 영동여고 이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쭉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고대가 한 16명, 성균관대 15명, 연대 12명, 보통 이제 고등학교 평균 얘기하면, 그 다음에 한양대 11명, 이 정도.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보통 한 빅5 대학들이 한 이 정도 인원입니다. 보통 한 55명 정도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게 재학생 기준은 아닐 거예요. 중복 학교 포함이 됐겠고요, 당연히. 학교에서 데이터 낸 거니까. 그 다음에 재수생들까지 포함해서 데이터가 나온 걸로. 그러면 보통 고대, 성대, 연대, 그 다음에 한양대, 여기 한 4개 학교의 인원수를 한 어느 정도 볼 수 있냐. 문이과 합해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한 25명? 재학생 25명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 인원수가. 아마 그 정도, 한 반 정도, 반은 아마 재수생일 거예요. 재수생일 거고. 여기 물론 뭐 분교도 있다고 하는데, 뭐 분교 부분은 뭐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한 20명에서 한 25명이 이 정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서울대 쪽이 있고, 그러니까 한 빅5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전교 문이과 합해서 한 뭐 25명, 30명 정도 한 학교에서 이 정도 데이터 분당에서 뭐 꽤 뭐 높은 수치입니다. 뭐 이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죠. 낮은 수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를 제가 그건 없을 거예요. 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어머님들 그냥 여기만 보시면 되는데, 그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요, 요 위에 지금 이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스쿨 인포, SCHOOL INFO 인포 .go.kr, go.kr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이게 이제 학교를 다 공개하는, 요새 보면 고등학교 모든 학교들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무슨 뭐 하여튼 고등학교 이게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뭐 이렇게 그 아이들 수준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앞에는 따따따고요. 앞에는 따따따고 SCHOOL INFO INFO .go.k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각 고등학교 이런 그 학교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아주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대체적인, 그래도 여기서 제가 뽑아낸 자료니까, 이 자료를 보면, 여기 그럼 이 점수가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점수가 뭐냐면, 보통 교과 이상인 학생 %예요. 그러니까, 보통 수준.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학생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는 그 성취도 평가라는 게 있어요. 성취도 평가 성적이 평균 이상 되는 학생들에 대한 그 분포가 몇 % 정도 되느냐라는 기준입니다. 근데 이건 학교 분위기를 보는 데는 의미가 있는 좌표. 여기 보시면 1위가, 이거 지금 이거 순위대로 저희가 그냥 이렇게 분류한 거거든요. 1위가 학생이잖아요. 이 자료가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자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위가 학생이고, 영덕, 중앙, 서현. 아까 그 얘기했던 서울대학교 많이 들어간 학교, 한 빅5 학교에 이 학교들이 지금 다 랭크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여기가 뭐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를 좀 보시라고, 어머님들이 좀 후반기 되면 학교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 보시라고 제가 데이터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학교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학교 분위기도 있고요. 그럼 아까 그 중에서 아까 임해고등학교 있었던 것 같은데, 임해고등학교 보면 평균이 81이거든요. 아까 임해고등학교 뭐 5명인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영동여고랑 같이. 근데 그럼 임해고는 웬일이냐 이게.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학교는 굉장히 편차가 심한 학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잘하는 애들은 무지 잘하는데 못하는 놈들은 또 되게 못하는.
물론 한설고등학교 이런 데도 다 서울대 보냅니다. 서울대 보내는데 문제는 이 학교가 그러면 이거 뭐냐? 이 학교 막 대통령 지금 꼴찌잖아요. 이 학교는 막 약간 분위기가 굉장히 편차가 큰 학교예요. 성적 편차가 큰 학교죠. 그럼 여기서 이 대목에서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하는데 아이가 놀기를 좋아하고 그다지 공부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는 아닌데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고 앞으로 하는데 그러면 좀 이런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보다는 좀 피하고 대충 어정쩡하게 이쪽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혹은 공부를 우리 아이는 되게 잘해요. 공부를 되게 잘하고 우리 아이는 꼭 서울대를 가야 되겠어요. 서울대를 가야 되니까 얘는 뭐 분위기에 휩쓸릴 아이도 아니니까 얘는 이런 고등학교는 피하고 오히려 이쪽에서 좀 이렇게 선택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에 대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머님들 생각이 뭐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입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죠? 수시, 또 하나는 정시. 정시는 수능만 잘 보면 끝이에요. 뭐 내신이 아무리 9등급을 맞아도 수능 성적만 좋으면 좋은 대학 갑니다. 그러니까 제 아는 제자 중에 하나가 서영고등학교 학생인데 학생 이름은 제가 공개를 안 할게요. 걔는 재수를 해서 연대를 갔는데요. 고등학교 저하고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는 걔는 시험 때도 PC방에서 사는 애예요. 시험 때도 하여튼 PC방에서 저녁까지 있는 애. 머리는 되게 좋아요. 근데 진짜로 애가 공부를 안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내신은 아주 형편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수는 했어요. 재수해가지고 그 기숙학원 있잖아요. 기숙학원.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기숙학원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제. 기숙학원에 넣어서 거기서 이제 1년을 해서 수능을 거의 아마 재작년에 걔가 수능 봤는데 수능을 2개인가 틀렸어요. 이과인데. 그러니까 머리가 진짜 좋은 아이였어요. 2개인가 틀려가지고. 근데 내신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재작년에는 서울대학교 입시에 저기가 들어갔잖아요. 내신 성적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서울대 수학과 넣었는데 안 되고 연대 수학과 다니고 있어요, 현재. 근데 어쨌든 간에 정시는 수능만 잘 보면 어쨌든 뭐 걔는 아마 내신 제가 보기엔 서영고등학교에서 거의 한 뭐 7, 8 이 정도 될 거예요. 등급으로 보면 뭐 9등급은 아닐 텐데 뭐 6, 7, 8 뭐 그 정도에서 노는 애였으니까 뭐 내신 성적 나빠도 어쨌든 수능만 잘 보면 뭐 다 용서가 되죠. 그런데 그건 정시고요. 수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수시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하나는 학생부와 관련된 수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과 관련된 수시가 있어요. 논술도 물론 학생부가 들어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학생부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논술에서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수능 최저 기준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진짜 실력이 중요해요. 요즘에 보면 수능 최저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논술도 현재의 그 기조로 보면 최저 기준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논술 실력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생부는 그다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논술 전형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전형 중에서 학생부와 관련된 전형이에요. 학생부와 관련된 전형을 보면 학생부로 대학을 만약에 가려고 하면 문과 같은 경우는 보통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 있죠. 인서울 정도의 한 10개 대학, 그러니까 홍대까지 그러니까 뭐 중경외시, 그 다음에 건동홍 거기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도 평균 등급이 문과 같은 경우는 한 1.5등급 정도 돼야 돼요. 1.5등급. 그러니까 주로 1등급이 쭉 깔리다가 2등급이 군데군데 좀 있는 정도의 학생부 성적 정도가 돼야 돼요. 어머님들은 지금 ABCD로 자꾸만 생각을 하시는데 ABCD 아닙니다. ABCD는 90점 이상이 ABCD인데 고등학교 성적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ABCD로 나오지 않고 등급입니다. 1등급, 2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그정 1.5 정도는 돼야 돼요. 이과 같은 경우는 인서울 하려면 학생부 성적으로 집어넣으려면 한 2등급 정도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3, 4등급짜리가 많으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 2 정도를 이렇게 쭉 깔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돼야지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어요. 종합 전형. 종합 전형이 예전에는 그걸 입학사정관 전형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성적에다가 좀 뭔가 비교과 활동이 이제 플러스된 이러한 식의 전형이 있는데 그러한 그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 말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전형보다는 조금 내신이 떨어지기는 한데 그래도 거기도 굉장히 높아요. 아주 막 터무니없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도 보통 그래도 한 2등급 이내 돼야 돼요. 2등급 이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비교과 활동에 대한 어떠한 그 뭔가 스펙이 있어야지 비교과 활동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야지 이제 붙게 되는 거죠. 뭐 자연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느 고등학교건 간에 분당 지역의 어느 고등학교건 간에 잘하는 아이들은 다 있어요. 뭐 여기서만 내신 따기 힘든 게 아니라 여기서도 내신 따기 힘들고요. 여기서도 내신 따기 힘듭니다. 어느 집단이건 간에 잘하는 아이들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집단이건 여기서 떨어진 아이들, 뭐 학생고등학교 일지망 집어넣었다가 떨어지는 아이들이 어딘가는 있거든요. 다 있어요. 여기 뭐 인원 부분도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고등학교가 강한 이유는 처음부터 여기를 지원한 아이들은 웬만큼 목적의식적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러니까 좀 좋은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 밑에 있는 학교들은 여기가 뭐 학교 선생님들이 못 가르쳐서 이렇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아이들이 좀 이렇게 그 깊이 하는 뭐 잘 안 쓰는 대학 중에서 이렇게 학교인 거죠. 아니면 뭐 여기서 쭉 그 지원했다가 그냥 밀려서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흩어지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훨씬 이 집단보다는 그냥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형태여서 처음부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3년을 경과하면서 뭔가 이 집단에 있는 아이들끼리는 또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을 거예요. 지네들끼리 경쟁하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사고 아이들이 수능 성적, 정시 있잖아요. 정시 수능 성적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용인외고 저희 학원에 이제 지금 현재 뭐 용인외고도 이제 한 반 그러니까 이렇게 반이 있어요. 용인외고 따로 이제 반이 있는데 걔네들은 보통 내신 시험 준비할 때 보면 그냥 뭐 센수학 정도 문제 정도 풀고 기출문제 정도 푸는 정도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 준비할 때 벌써 마인드가 달라요. 실력 정석을 다 풀어요. 연습 문제까지. 그 다음에 뭐 블랙라벨, 1등급 수학 뭐 이런 거 다 풀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다 풀어요. 그 정도 풀어야지 학교 시험에 그나마 한 3등급 정도 받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1등급이 아니라 뭐 그렇게 막 열심히 풀어도 3등급이나 될까 내가 뭐 이런 분위기예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공부한 것들이 누적되니까 나중에 가면 굉장히 내신 성적은 안 좋지만 수능 성적은 엄청난 저거를 발휘하는 거죠. 실제 아이들 수준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데 간다고 해서 아이가 뭐 내신 성적이 갑자기 확 좋아지고 물론 여기보다는 조금 좀 수월할 수는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내신 성적 그다음에 수능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내신 성적과 수능 어느 게 더 중요하죠? 수능이 더 중요해요. 수능이 더 중요하죠. 수능이 더 중요합니다. 수능이. 명백히 수능이 더 중요해요. 비중이. 그러면 실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학교를 선택할 때 저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가실 거면 센데 그냥 넣으세요. 피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거는. 근데 안 넣으면 될 가능성도 없으니까. 안 집어넣으면 뭐 될 가능성도 없잖아요. 기회 자체가 없는 거니까 일단은 그냥 이런 뭐 낙생, 서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만약에 과학중점학교인 뭐 중앙고 이런 데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서 어쨌든 이런 데서 그냥 아이가 좀 되면 하고 그다음에 뭐 안 되면 또 뭐 이런 데서 또 요새 보면 이런
이런 고등학교 말고 분당 지역은 거의 어떻게 보면 좀 균일해요, 사실은. 그래서 뭐 한솔고등학교 이런 데도 요새 보면 특별반, 뭐 미르반 이런 거 따로 편성해서 뭔가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 속에서 또 뭐 열심히 귀여움 받으면서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그러면 되잖아요, 학교에서. 아니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 얘기는 학교 분위기는 분명히 이런 것들로 좀 볼 수는 있으나 아까 이제 내신 때문에 피해 가지는 말자 이런 거죠. 내신 때문에 피해 가지는 말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 이제 또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학교 분위기를 봐서 자사고에 가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자사고 가면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또 일반고를 가자니 좀 뭐 이렇게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서 3년 후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가 능력에 비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고민들도, 제일 아마 고민이 많으신 부분은 그 집단인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아주 잘하거나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아주 잘하거나 아니면 평범하거나 이래버리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정쩡하게 걸린 아이들 있잖아요.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얘가 그 자사고 쪽에 늘까 아니면 그냥 일반고로 가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제일 이제 고민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일단 기초 학력이 좀 잘 갖춰진 아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건, 특히 뭐 수학 같은 경우에 아이가 좀 기초 학력이 좀 이렇게 갖춰져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아이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중학교 때 아이가 뭐 수학 이렇게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건 뭐 이렇게 주변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감각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들어보시는 어머님들 있잖아요. 아이가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노력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노력은 안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아이가 하면 굉장히 좀 잘할 아이예요. 그리고 실제 성적도 보면 좀 상위권 점수로 계속 나오면서도 그런 아이들은 자사고 가도 버텨요.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아이들 있죠. 그냥 노력형 아이들 있죠. 그게 좀 문제 해결 능력은 그다지 높지 않은데 그냥 학교 선생님 아주 성실해요. 아이가 성실만 해가지고 성실해서 그냥 학교에서 성적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성실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다른 아이들은 한 5시간 공부할 거를 이 학생은 항상 한 9시간, 10시간은 해야죠. 9시간, 10시간. 대신에 성실해요. 그래서 막 꾸준히 하죠. 그래서 성적은 굉장히 상위권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일반 고등학교를 보내시는 게 훨씬 더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그런 아이들은 그냥 그런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결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자사고라는 집단은 진짜로 문과 아이들 중에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과 아이들 중에도 경시한 아이들 있잖아요. 뭐 이런 아이들이 막 수두룩해요, 이렇게. 예, 경시, 뭐 KMO 이렇게 준비하다가 중학교 때, 근데 너 왜 문과 왔어? 그러면 뭐 그냥 왔어요. 뭐 이러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애들이 아주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실제 뭐 용인외고나 아니면 무슨 상산고도 작년에 제가 중3 아이들, 그래도 이 지역에서 잘한다는 아이들 내려가서 시험 잘 봤냐 그랬더니 뭐 4등급, 5등급이요. 뭐 이래요. 학교 내신 성적 자체가 이렇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막 누적이 되면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성향적으로 잘한다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번 이렇게 팍 벽에 부딪히면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놈 거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기초 학력 자체가 이렇게 좀 뭔가 응용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 아이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는 좀 살아남기가 쉽지 않죠. 살아남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보다는 그냥 아이한테 그냥 좀 뭐 좌절감 비슷하게 좀 많이 주고, 실제 결과물도 3년 후에 어떤 결과도 뭐 그다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럼 뭐 상산고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 지방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챙겨주거나 그럴 수 있는, 아이가 무슨 뭐 좀 학습이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 좀 챙겨줘서 이렇게 좀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취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용인외고도 마찬가지예요. 용인외고 아이들 뭐 보통 뭐 기숙사 생활 거의 뭐 주말에나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아이들이고 워낙 학교 생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집단에서 좀 버텨내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러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요새 보면 각 학교에서 뭐 이런 논문 대회 이런 것들 많이 해요. 실제 수시 때문에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입시 전략 연구소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당 지역에서 입시 전략 연구소는 각 학교별로 있기는 하는데 전임 선생님들이 아예 배치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임 선생님이란 뭐냐면 수업 아예 제끼고 수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 일만 하는 이런 선생님들을 배치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자사고 쪽 있잖아요. 뭐 이런 쪽은 아예 그런 전임 선생님들이 좀 배치돼서 전체적으로 좀 입시 상담이 좀 가능하게.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시도들은 하고 있고요. 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분당 지역의 어떤 특성은 수시 진학률이 한 50%, 뭐 수도권 대학까지 하면 한 30% 정도. 이것도 사실은 좀 부풀려진 거죠. 재수생까지 다 포함시켜서 얘기한 걸 테니까. 그리고 의대 진학률은 보통 학교별로 한 뭐 5명에서 이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수생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굉장히 높은 이유는 보통 의대 진학하는 아이들은, 의대를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자기 꿈을 버리지 않아요. 걔네들은 뭐 삼수를 하는 한이 있어도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누적돼서 아마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요 자료가 없죠. 예, 없는 것 같아요. 요 자료는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수학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럴 것 같아서 이 자료는 어디 거냐면 그 사공로라고 아시죠? 그 사공로, 사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약간 부풀려진 것도 있을 거예요. 좀 어쨌든 사교육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그 자료여서 좀 부풀려진 게 있을 텐데, 외고는 옛날 교과 과정으로 보면 수1 정도까지를 한다고, 외고 진학하는 학생들.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의 외고들은 좀 편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대체적으로는 1학년 과정까지는 보고 오는 것 같아요. 외고 들어가는 아이들은 1학년 과정까지는 좀 보고 온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외고를 진학하려고 하면 최소한 1학년 과정까지는 한 심화 과정 정도까지 해주면 참, 뭐 고난도 문제까지는 안 해더라도 한 심화 과정 정도까지. 심화 과정이라는 것은 학교 수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냐면 한 교재로 보면 뭐 기본 정석 정도는 연습 문제까지 다 풀고요. 플러스 한 1품 정도? 뭐 책으로 얘기하면 한 그 정도 책까지는 그래도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좀 끝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그 이상 선행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과를 갈 게 아니면, 외고 학생들 중에서 이과를 갈 게 아니면 뭐 고등학교 한 1학년 과정까지만 좀 끝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 보통 아이들 선행한 거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이게 옛날 교과거든요. 옛날 교과로 수투까지 끝냈다라는 것은 지금 미적분 2, 지금 세 과정으로 보면 미적분 2 정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 그 정도 수. 그러니까 미적분 1은 다 끝난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새 교과 과정으로, 뒤에 제가 새 교과 과정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새 교과 과정으로 보면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끝나고요. 여기까지는 그 자사고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다 끝내고 여기를 한 반 정도까지는 본 거죠. 그 정도가 아마 그 자사고 아이들 선행 정도의 평균 기준이라고. 네, 그렇죠. 겨울방학 때까지. 예? 아니요. 이건 빼고. 그러니까 수원, 수투, 이게 1학년 과정이에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수원, 수투, 이게 1학년 과정이고, 미적분 1, 미적분 2의 한 뭐 반 정도? 그 정도가 보통 이제 자사고 쪽 아이들, 뭐 상상고나 뭐 이런 아이들. 상상고 아이들 보통 내려가는 거 보면 대체적으로 평균이, 뭐 잘하는 애들은 또 뭐 되게 많이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보통 한 뭐 여기까지는 보고 내려가요. 미적분 안까지는 보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통 분당의 학생들 있잖아요. 그 분당 지역에 그냥 분당 지역을 그냥 평준화 지역 자사고 정도 기준으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분당 지역 학생들 뭐 이렇게 레벨 차이는 뭐 물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한 여기까지는 다 끝났고요. 거의 아이들 뭐 여기는 거의 대부분 끝나고 보통 아이들도 한 요 정도까지 본다고 하면 요 진도가 어디냐면요. 요 진도가 개정된 교과로는 뭐 한 여기 보는 한 요 정도, 한 반 정도, 뭐 요 정도 본 수준 정도 돼요. 미적분 좀 뭐 끝난 건 아니고 한 뭐 반 정도가 보통 일반 고등학교 좀 이렇게 특수한 지역에 이런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요 정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끝냈다는 의미가 1품 정도까지 한 거예요. 그래도 뭐 한 최소한 기본 정성 연습 문제까지는 좀 한번 좀 웬만큼 좀 풀고 뭐 센 정도는 뭐 다 풀고 뭐 그 정도는 다 풀고 뭐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요 과정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냥 차라리 아까 그냥 대체적인 흐름은 그 정도 되고요. 지금 교과 과정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현재 중3부터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교과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중3부터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어 나갔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고1부터 바뀌죠. 고1부터 바뀌었죠. 그러니까 현재 고1 학생들부터 이렇게 바뀌어 나갔는데 문과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 돼요. 문과는 요 4개까지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과를 갈 거면 선행학습이 그다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수학 선행학습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담감 가질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과 가는 학생들은 여기까지 정도만 하면 돼요. 그냥 수투.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고요.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이게 1학년 때 여기까지 끝나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동안 이거 해요. 2학년, 3학년 동안. 교과 과정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문과는. 그러니까 충분하죠. 그러니까 여기 정도까지만 끝내면, 수투까지만 끝내면 학생들이 여기까지만 끝내면 뭐 이거는 또 뭐 겨울방학 때 이렇게 좀 선행해서 또 학기 중에 심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갈 학생들, 그 다음에 외고 갈 학생들은 선행학습에 대해서 수학 선행학습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많이 뭐 미적분까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뭐 이 정도 해도 뭐 충분합니다. 실제. 충분하니까 하면 되고 수능은 어디서부터 보냐면 이거 4개를 다 안 보고요. 여기 3개만 봐요. 수투, 미적분한, 확률통계. 이게 수능 시험범위입니다. 요거는 안 봐요. 수원은 안 보고 요 3개가 시험범위죠. 그러면 이게 옛날 교과하고 현재의 교과하고 뭐가 달라진 거냐? 이것도 좀 어머님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르칠 때 1학년 과정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1학년 과정이 2학년 과정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수열, 그 다음에 뭐 지수로그 이런 것들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물론 삼각함수가 빠진 건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삼각함수를 안 배웁니다. 문과 학생들은 삼각함수 단원이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 배우는 게 끝이에요. 문과 학생들은. 그러니까 다 그게 일로 갔어요. 미적분 2로. 이과 학생들만 배워요. 이과 학생들만 배우게 되고 문과 학생들은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과정이 좀 많아졌어요. 1학년 과정이. 그래서 어쨌든 수업에 있어서는 문과 학생들은 한 요 정도까지 선행만 하자. 그러면 충분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과는 뭐 많이 하면 좋은데 제가 그냥 이과를 가려고 하면 그냥 평균치로 얘기하면 한 이 정도까지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치로 얘기하면 그냥 한 중상 정도 학생들이다 그러면 뭐 미적분 완 정도까지 겨울 입학 전까지 끝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는 수학이 진짜 약하다,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과를 꼭 보내시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현재 지금 선행이 별로 많이 안 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막 억지로 잡아 끈다고 해서 그게 좀 끌려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학생들은 한 요 정도까지 좀 수학이 좀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그래도 최소한 한 문과 기준으로 해서 한 요 정도까지는 겨울방학 직전까지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면 또 그것도 무리가 또 생기니까 수학 성적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한 요 정도까지는 좀 보고 갈 수 있도록 좀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학생들은 가능한 한 수학 성적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가능한 한 이과를 좀 안 가시는 게 좀 좋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사실은 학생 진로하고 관련된 얘기긴 한데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대학 입시로만 보면 참 힘들어요. 그렇게 가면 2학년 때 3학년 때 결국은 못 버텨가지고 결국은 문과 시험 보더라고요. 문과 시험 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는 어디 전문대라도 이과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그거야 어쩔 수 없는데, 네? 근데 뭐 그런 게 아니고서는 그냥 가능하면 문과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교차 지원이 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과 쪽 계열을 좀 적성을 생각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예? 고등학교에서 문이과가 정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못 바꿔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 TO가 나서 하여튼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못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시험을 그냥 수능 시험을 문과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은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은 다 버려버리고 수능만 수학을 문과 거, 그것도 수학만 문과 거를 보는 거예요. 사탐은 또 과탐을 보는 거죠. 네, 과탐 보고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학만 그냥 문과 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과 대학 중에서 이과 계열 대학 중에서 뭐 그렇게 보는 걸 허용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대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문과 수학 시험지가 A형이냐 B형이냐 이걸 구별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상위권 대학은 무조건 수학은 B형 이렇게 규정을 해요. 어려운 걸로 시험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문과 좀 수학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선행 막 이렇게 급하게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겨울방학 때 뭐 한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이것도 힘든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 여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냥 여기까지 또 이렇게 막 보는데 여기까지 보면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1학년 과정이 좀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들어가서 좀 힘들어해요. 실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선행을 평상시에 좀 시키면 굉장히 부작용이 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그냥 평상시에 또 학교 시험 대비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그럼 굉장히 바빠지죠. 그런 좀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과 아이들은 어디를 시험을 보냐면요, 여기 이 세 개를 봐요. 앞에 거는 수능에 안 나옵니다. 내신으로만 평가하고 요 세 개만 이렇게 시험을 보죠. 세 개를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확률, 통계, 미적 분투, 기하, 벡터 요 세 개만 시험을 봅니다. 시험 범위는 그렇게 돼요. 시험 범위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국어나 영어는 뭐 그냥 많이 아시는 거고, 이과인 경우에 문과는 보통 논술 준비인데요. 논술 준비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논술은 보통 문과 논술은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가르쳐 본 경험도 없고 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이과 같은 경우는 논술 준비를 뭐 굳이 따로 시킬 필요는 없어요. 논술학원은 갈 필요도 없고요. 논술학원 이런 데는 다닐 필요도 없고, 문과인 경우는 이렇게 논술학원 부분들을 아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시키는 어머님들도 계시기는 해요. 아주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시키는 어머님들도 계시기는 하고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과인 경우는 굳이 논술을 1학년 때 이렇게 논술을 시키고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과 논술은 수학하고 과학을 봐요. 근데 어느 대학은 수학만 보는 대학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한양대 수학만 봅니다. 이화여대 수학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학만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시립대학교 수학만 봅니다. 아주대학교 수학만 봐요. 서강대 수학만 봐요. 그러니까 과학을 안 봐요. 그럼 왜 그런 데는 과학을 안 보냐? 과학은 아이들이 수능을 보통 2개만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4과목 중에서 2개만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2개만 선택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논술 시험지를
논술 시험지가 다 똑같은 레벨로 난이도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 뭐 물리를 선택한 아이가 화학을 선택한 아이보다 논술에서 유리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해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쉽게 나오면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은 일부러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수학으로만 그냥 평가하는 이런 학교인데 그 외에 뭐 연대라든가 고대라든가 뭐 이런 데는 실제 이제 수학하고 과학을 시험을 봐요. 두 가지를 시험을 봐요. 그래서 논술을 준비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논술 시험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오냐? 보통 한 그 1, 2가 있어요. 과학이 예를 들면 물리다 그럼 물리 1, 2 뭐 예를 들어 화학 1, 2 이런 게 있거든요. 2가 더 이제 어려운 심화 과정이에요. 심화 과정이니까 논술을 생각하면 보통 자기가 선택할 논술 시험에서 선택할 과목 하나 정도를 좀 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해도 좋고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 어쨌든 자기가 진짜 해야 될 과목 하나를 좀 선정해서 1, 2를 깊게 하면 좋아요. 그럼 수능은 어떻게 선택하게 되냐? 수능은 이렇게 선택을 해요. 서울대는 무조건 과목이 달라야 돼요. 과탐은. 예를 들면 물리 1, 2 이렇게 선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이 물화생지 1, 2, 1, 2에서 8과목이 있잖아요. 8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돼요. 수능은. 물화생지 이렇게 4과목이 있고 거기에 1, 2 이런 게 있어요. 1은 쉬운 거고 2가 좀 어려운 거 심화 과정이거든요. 그 중에서 무조건 2개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무조건 쉬운 1을 선택하면 됩니까? 그래도 돼요. 수능에서는 절대 괜찮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그런 것들 용인하냐? 괜찮습니다. 연대, 고대는 상관없어요. 1을 2개를 봐도 되는데 서울대는 무조건 2과목 하나가 봐야 돼요. 무조건. 서울대는. 그것도 다른 과목으로. 다른 과목으로 2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2가 들어가게. 2가 들어가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그리고 논술을 생각한다면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같은 경우는 미리 하나를 이렇게 선정해서 그냥 이렇게 좀 하면 돼요. 자기가 만약에 무슨 뭐 생명공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생물이나 화학이나 뭐 이런 쪽을 이렇게 선택해서 쭉 하면 되죠. 그래서 하면 되는데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물리 이런 것들은 지금 하기는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이게 그 미적분하고 관련된 이 과목이다 보니까 좀 쉽진 않을 거고 그래서 보통 중학교 때 많이 학생들이 하는 거는 뭐 미리 이렇게 해놓는 학생들은 뭐 생물하고 화학 이런 쪽을 많이 해요. 지구과학은 좀 상대적으로 과고 애들이 많이 해서 그 애들하고 이렇게 싸워서 1등급 맞으려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과학은. 그리고 학교에서도 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뭐 물화생 중에서 그냥 과목을 하나 정도 선택해서 준비를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너무 그러니까 내신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수능하고 논술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투자로 생각을 해서 하시면 되고 수학은 논술은 웬만큼 공부가 끝나야지 가능해요. 최소한 미적분 2, 기하, 벡터 이런 것들이 좀 다 공부가 돼야지 그 다음부터 논술이 되거든요. 논술이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논술이 그다지 이렇게 심도 깊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학년 후반 정도부터 아예 수업 시간에 이제 논술을 그냥 논술 그때부터 좀 서서히 시켜나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뭐 특별하게 따로 이렇게 뭐 논술학원을 다녀서 이렇게 공부할 게 아니고요. 실제 뭐 이렇게 좀 공부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하면 되고 요즘 논술 경향은 주로 교과 심화형 논술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교과 심화형 논술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굳이 뭐 논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별도의 어떤 그런 것들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책도 많이 좀 읽어야 되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뭐 농구술 학원들을 좀 뭐 이렇게 그것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이과형인 형태에서는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교과 시간에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고요. 근데 과학은 한 과목 정도 자기가 좀 주력 과목으로 하나를 선택할 걸 하나를 미리 정해서 좀 준비를 하면 나중에 훨씬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끝나면 뭐 질문이 없으면 뒤에 담임 선생님들이
오늘 어머님들 좀 상담을 해주실 거고요. 혹시 저희 학원에 처음 오셨는데 저희 학원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제가 좀 질문 받고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이걸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